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려에서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예, 우리 곽 PD가 없어지니까 송 PD가 나부터 소개하라고 하네요. 네. 벌써 9월입니다. 이제는 덥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줄 정도로 날씨도 많이 신선해졌습니다. 네. 신선? 선선? 다시 할까요? 네. 네. 오타가 아니고 잘못 본 거죠. 네. 네. 신선이나 사실, 선선이나 뭐. 네. 신선해지기도 했어요. 네. 네. 새벽에는 약간 쌀쌀합니다. 네. 쌀쌀한 느낌도 들죠. 자, 아까 잠깐 김변이 얘기했는데 곽 PD가 없다고요. 이 친구는 여름 휴가를 9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쉬어서 송 PD가 땜빵으로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히구라가 아이튠즈에서 NEJM을 제끼고 의학 분야 팟캐스트 순위 2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1위는 뭔지 아시죠? 뭐죠? 네, 1위는 저희가 만드는 나는 의사다. 우리 자매 방송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의학 분야에 저희가 늘 3위였어요. NEJM이 2위였는데 저희가 2위가 되고 저희 밑에 이제 NEJM, 란셋, BMJ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등수가 네, 매겨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전 세계 2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의학 팟캐스트는.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영어로 할까요? How are you doing? Good, thank you. 예. How are you? 예. I'm fine, thank you, and you? 미국 가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네. How are you라고 하면. 나는 소린데 넌 땡크냐 이렇게 옛날에들 해서 애웠는데. 네. 자, 대단히 썰렁하게 오프닝을 시작하네요. 저희도 언젠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2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언젠간 1위를 목표로 나이사가 1위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내용과 상관이 없이 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나이사하고 저희하고는. 자, 오늘 간만에 청취자 의견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카이스트의 신의철 교수가 출연한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애청자인 이 새벽 일꾼 돈 워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염 질환에 대한 R&D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잘 전해지는 방송이었고 신의철 교수님도 정리를 잘 해서 말씀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 당시까지만 해도 급박하게 돌아갔던 35번 환자였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나오니 다행입니다. 괄호 KCDC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환자로 분류했다고는 하지만 괄호 닫고 네. 폐 이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는데 뉴스에 보니 환자가 재활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의아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뉴스 보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네요. 폐이식을 고려할 정도면 상당히 위중한 것 같았는데 또 며칠 지났더니 폐이식은 됐고 재활 치료로 될 것 같다. 그리고 곧 일반 병실로도 옮길 수 있겠다. 자, 그래요. 우리 돈워커님 같이 35번 환자에 대한 쾌유를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탁 털고 건강하게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오늘도 메르스와 35번 환자에 대해서 또 특별히 또 준비하셨죠? 특별히까지는 아니고요. 네. 약간 짧게 전해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2015년 9월 첫째 주 히구라 시작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유입되더라도 초기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전문 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제의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조직 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지난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려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단계에서부터 진단 치료까지 메르스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메르스와 관련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자,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핵심일 수 있는데요. 원래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에서는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났었죠. 네. 네. 근데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좀 격상해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하는 대신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도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CDC 내에는 이런 긴급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가 상시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 CDC나 이런 걸 좀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이번 걸 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하더라고요. CDC요? 네네, 미국 CDC요. 자, 이런 게 가능한가요? 김변 원래 이 청도 아니고 그냥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인데 독립적으로 예산권, 인사권을 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독립적일 수가 있지라는 그러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독립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좀 네. 있더라고요. 문제 지적도 많이 하고. 기관 내에서 어떤 회계를 분리한다. 그런 개념 아닐까요? 분리는 서류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예산 집행의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한테 갈까? 요거는 그쵸. 글쎄요. 약간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델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죠? 네, 발표한 내용이 좀 길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 이상 격리 병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요것도 네.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거 대책 중에서 민간 병원 보고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강제로 그냥 만들어라라고 발표해버리면 어떡하지? 그 돈은 누가 낼 건데 이런 네.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그렇게 나왔네요. 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 의무화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음압병실을 전국에 1,500개 확보해 놓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역학조사관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역학조사관도 매년 20명씩 3년간 총 60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또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아주 단적으로 드러났었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진료 의뢰서 발급을 좀 유료화해서 남발하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계획도 내놨고요. 응급실 입구부터 감염 환자를 선별해서 진료를 하고 응급실 안에도 음압, 격리병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고
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게 만들겠다. 뭐 또 병실 면회 시간 제한 같은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처음엔 간단하다고 그러시더니 굉장히 많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자, 의료계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것 같은데. 의료계만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쪽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환자들도 그렇고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뭐 졸속 개편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게 비판의 주요 이유인데 이게 실제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7월 28일에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상 종식 선언이죠. 그죠, 사실상이죠. 아직 공식 종식은 안 됐죠. 네. 근데 이 한 달 만에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백서가 나오기도 전이죠.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지 않고 그냥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올려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고요. 뭐 이렇게 그 질병관리본부 독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갔는데 이 상태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서 그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내용이 너무 빠졌다는 비판도 있고요. 송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음압병상을 확충하겠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주목했던 게 조직 개편일 것 같은데 뭐 의사 출신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좀 어느 정도 소폭 개편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이걸 변화가 의사 있을까 출신 장관 임명으로 끝이냐? 뭐 이런 네네, 그렇죠. 전망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질병관리본부도 청승격은 없이 그냥 본부 차관급으로 하는 것만 결정된 거죠. 자, 아까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눈에 귀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이 진료 의료소 발급을 유료화한다. 야, 요거 참 깜찍한 생각인데. 근데 이게 이거 유료화한다고 환자 쏠림 현상이 얼마나 개선될까요? 네, 역으로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더 남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기야 하겠어요. 네, 진료 그런 의료소 우려를 하는 발급보다는 진찰료 받고 치료하는 게 더 나을걸요? 진료 의료소 수수료를 뭐 얼마로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료 의료소에 대한 대금을 건보 재정에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글쎄요. 모르죠. 그건 뭐 비급여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비급여. 환자가 원해서 난 진료 의료소만 원한다. 진료는 원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글쎄 뭐 하여튼 들어봐야죠. 어떻게 진료를 안 받고 진료 의료소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진료 의료소를 유료화한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가고 그 유료를 뭐 100만 원 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학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그 진료 의료소를 받는데 뭐 조금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그럼 수수료 아낄 겸 가지 말까? 이렇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회송과 관련된 뭐 수가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본 다음에 다시 비판하는 걸로. 네. 근데 어차피 아까 비판할 거죠? 네. 봐서. 정말 좋은 대책이 나오면 안 할 수도 있죠. 네. 메르스 종식, 아까 그 7월 28일, 그거 이제 사실상 종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 종식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 명에 마지막 대해서 한 명. 네,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그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PCR 검사에서 계속 양성이 나왔다, 나오는데 또 음성 나왔다 하는 근데 거. 그 이유가 그 환자가 이제 그 혈액암 환자라서 면역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문가들은 이 사람은 계속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그러면 공식 종식 선언을 몇 달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아직 뭐 외부에 어디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소식통에 의하면 이 예외적으로 이 환자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환자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빼고 그냥 종식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찬반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괜히 국민들이 믿겠냐. 뭐 좀 이상한 구구절절한 변명 같은 거를 늘어놓으면서 사실은 안 끝났는데 끝났어요라고 선언하는 거 그런 모양이 될까봐. 또 국제사회에서도 뭐 이러쿵 저러쿵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고 근데 종식이에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좀 구차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감염력도 전혀 없고 이 환자는 이미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질질 끄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종식 선언 이 환자는 예외로 하고 종식. 사실 그러니까 의료 전문 아닌 일반인들은 이미 종식됐다고 알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사실상. 굳이 그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그러니까요.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마스크 쓴 사람들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메르스는 저한테도 잊어진 만약에 것 의견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은 이미 사실상 종식을 하고 알고 있는데 막 뉴스를 만들어서 이 환자 아직 양성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종식 선언 할래요라고 발표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뭔 소리야 이러고 또 그러지 않을까. 메르스가 뭐였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아직 그렇게까지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요새 사스 그러면요 신발 이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신발이 있나 진짜? 그 발 편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 많이 신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SAS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맞아. 네. 사스 그러면 또 뭐 항공사 이름도 있지 않아요? 치다가 쌌어? 뭐 이런 뭐 그렇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발까지 괜찮았는데. 네. 자, 하여튼 뭐 질병관리본부 개편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네요. 네, 정부가 발표한 그 바로 다음 날 삼성서울병원이 후속 대책을 발표했죠? 네, 이 기사는 양영구 기자가 아까부터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뻘쭘하게 앉아 있네요. 풍년의사가 자랑하는 미남 양영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좀 이따 소개하는 멘트가 있는 줄 알았죠. 네. 양영구 기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영구 기자입니다. 네. 자, 그 삼성서울병원 대책 발표한 거 전해주시죠. 지난 2일에 삼성서울병원 송재원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날 이 메르스 백신 개발에 앞으로 5년 동안 410억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응급실 확장하고 음압-격리병동을 설치하는 등 병원 인프라 개선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삼성서울병원 이제 송재원 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해결의 근본 대책은 이제 백신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국제 백신 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메르스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백신 연구소는 유행 개발 계획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등이 설립한 국제기구인데요. 이 본부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하고 WHO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35개국 정부가 이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여기에다 이제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백신 개발 기간이나 선정, 관리 같은 거는 국제 백신 연구소에 위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국제 백신 연구소 IVI 이게 지금 유엔 산하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본부가 있는 거죠, 이게 아직도. 네, 더 생긴 거 없죠, 그 사이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국제 백신 연구소 최근에 그 한국계 미국인이 소장으로 취임해서 그것도 기사가 난 적이. 그 전에는 다 이제 외국인들이 그 소장을 맡아왔는데 네. 이번에 뭐 그분도 국적은 뭐 한국이 아닙니다만 한국계인 사람이 왔죠. 국제백신연구소에다가 410억 원을 투자한다. 네. 뭐 연구소 측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 삼성이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은데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저 병원 인프라 개선에도 500억을 투자하겠다. 야. 하여튼 뭐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긴 한데 딴 병원들은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도 들고요. 이번에 삼성이 이걸 통해서 와신 상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이제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약간 좀 느낌이 비판적이네요. 또 아니 비판적이라기보다도 네. 이게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 그 뭐라 그래요? 다 뒤집어 썼지만 네.
다른 병원으로 그 환자가 갔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만 이렇게 500억 들여가지고 막 고치면 그럼 이제 제2의 사태가 안 오냐는 거죠.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삼성은 돈이 500억이나 투자할 돈이 있어서 좋긴 하겠는데 돈이 뭐 있어서 하여튼 돈을 삼성병원 자체에 갖고 있었을까요? 아유 어디 저 무슨 그룹에서 내려오겠죠 아마. 네, 기부금 같은 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요걸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네. 주겠다고 네. 했다고 그런 결정했다고 그런 거죠. 네. 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병원이에요. 삼성병원의 주인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카이스트 신희철 교수한테 우리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지금 메르스 백신 개발 이렇게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다. 네. 요 얘기를 한참을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메르스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술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딱 와닿겠죠. 예.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그래도 왠지 좀 가령 뭐 우리나라 플랫폼. 축구가 문전 앞에서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슈팅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이해가 되지. 그걸 위해서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다고 막 운동장 뺑뺑이 돌고 그거 잘 모르죠. 아니 사람들은. 히딩크가 그 체력 그랬었죠. 훈련 시켜가지고 지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플랫폼 우리 참 아는 게 지난주 방송 때문에 늘어났는데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이런 건 그럼 뭐 정부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차피 카이스트가 정부가 하니까 뭐 돈이 내려와야 그쪽도 하겠죠. 네. 자, 그 응급실 전면 혁신 방안, 그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진료 영역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요. 일반 환자고 이제 감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소하고자 해가지고 보호자는 이제 출입을 한 명으로 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의 모든 환자를 레지던트가 아닌 이제 전문의가 진료를 해가지고 응급실의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환자들이 30분 내에 이제 최초 진료를 마치고 6시간 안에 입퇴원을 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실 개선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실 1인실 얘기를 하면서 침상 36개하고 그다음에 이 침상에 필요 없는 응급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진료하기 위한 의자 24개 해가지고 총 60병상을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지금 이 현재 규모의 1.6배로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병상을 1인실화하는 격벽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내 이 음압 격리 병상을 11개 더 설치하는 것도 이미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응급실 이 11개 들어있는 음압병리 병상 이외에 이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동도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 3월까지 전시를 갖춘 음압 격리 병실을 이 병동 안에 최소 10개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방문객만 병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 시설 시스템을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면회객도 환자당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걸로 해가지고 간병 문화도 이제 개선을 좀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될까요? 과연? 일단 레지던트가 안 보고 모든 환자를 전문의가 진료한다. 그 레지던트는 뭐 해요? 그리고 어떻게 수련받죠? 응급 환자를 보는 훈련을 안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전문의하고 같이 하겠죠. 네. 왜냐하면 면회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공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더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6시간 내에 무조건 입퇴원하게 됐다. 평실이 꽉 차 있으면은 지금까지도 응급실 내에서의 어떤 필요한 조치나 처치가 혹은 진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입원이 안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병실이 없었던 거죠. 입원하기로 결정은 났는데 올라갈 병실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 2, 3일씩 누워 있었던 건데 이걸 6시간 내에 어떻게 입퇴원 결정을 하도록 혁신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른 데로 보내겠다는 의미인가요? 저도 조금 그날 기자간담회 때 기자들이 조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의아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의아했던 게 현재 규모에서 1.6배로 응급실 규모를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실 규모를 늘리는 건데, 그러면 그 규모가 늘어난 만큼 환자들도 더 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응급실 과밀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거는 이렇게 해소하겠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문의 같은 경우도 응급실에서 이제 최초 진료를 전문의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콜 받고 30분 내에 뭐 와서 이렇게 진료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내 이제 병원 안에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초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진료는 전문의가 이렇게 6시간 내에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딱 뭐라 그래야 되죠? 프로세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긴 했었었거든요. 자,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에 늘 상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단 본다. 그 전문의가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다른 과 전문의가 내려와서 본다. 그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편해지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수련을 어떻게 받을지 궁금하네요, 거기는. 자, 모든 그 절차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좀,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좀 보고 기다립시다. 뭐, 비판적인 시각만 갖고 있지 말고, 하잖아요. 뭐, 한대잖아요. 그거 왜 자꾸 비판적으로만 보는 거야. 갑자기 네. 부정의가 돼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유. 예, 격려해줘야 돼요. 지금 네. 와신 상담 하겠다는데, 하나만 더 되겠어? 얘기하면 안 막 돼, 이렇게 그래도. 하면 되겠어요? 예? 하루 면회객을 환자당 2인 이하로 이건 될까요, 정말? 그러면 병원에 면회객을 딱 왔는데 이미 2명이 왔다 가면 그분은 못 들어가고 돌아가야 된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야, 사전 약속 없이. 그러니까 뭐, 음. 그 병실 면회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텔레로 하는 원격 면회, 면회? 면회. 원격 면회? 예, 뭐 그거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밖에 나가서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뭐 있고. 로비에 가서 만나는 것도 가능한 일부 이제 좀 덜 경한 환자들은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루 면회객을 2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게 모든 게 아니라 아마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뭐 등등 기준은 좀 기준이 정하지 있겠죠? 않을까 싶기도 지켜봅시다. 네? 지켜봐요. 오늘 김변은 왜 이렇게 다 긍정적인 사람을 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갑자기? 가야지. 평소에 안 그렇잖아요. 세상을 아니. 되게 밝게 보시네요. 네. 아침에 뭐 날씨도 좋은 좋은데. 일 있었어요? 왜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데. 기분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날씨가 저 선선해져서 그런가? 아니, 바른 말 하면 왜 자꾸 이상하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지? 야. 면회객 환자다 2인이야. 이게 2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환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면회 한번 가려면 그 프로세스가 나오겠죠. 뭐 면회객 티오를 예약제. 옆에 있는 환자가 난 오늘 면회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 티오 줄게 2개 이렇게 빌려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네,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또 삼성병원이네요. 예.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인 그 35번 환자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요? 예, 그날 기자간담회 날 안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았는지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 송지원 원장님이 이 35번 환자가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송지원 원장에 따르면 이제 35번 환자가 에크모하고 인공호흡기를 다 떼고 그리고 이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대화도 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자간담회 날 오전에도 이제 본인이 만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호흡곤란이 있긴 있다 보니까 산소를 이제 최소만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지면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짐작입니다만 그 기도 삽관
되어 있는 관은 아마 유지한 상태,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느낌상. 보통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환자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 인공호흡기를 끄고 관도 뽑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떼는 훈련을 거치면서 서서히 단계를 밟아서 떼가는데, 제일 먼저 떼는 게 이제 인공호흡기의 세팅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연하게 조금씩만 도와주는 쪽으로 세팅을 서서히 낮춰가다가 인공호흡기는 아예 떼보고, 그리고 떼면서 환자가 스스로 자발호흡을 좀 관은 이제 꽂혀 있는 상태로 그 호흡하는 연습을 좀 하고, 또 연습을 너무 오래 하면 또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뭐 한 30분 하다가 또 기계를 연결했다가 또 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절차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의사 같으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네. 의사 그 말에 최소한의 산소 공급만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최소한의 그런 뜻이군요. 네. 그리고 뭔가 하여튼 자발호흡과 기계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해서 이제 왜 우리가 어디 어깨 같은데 뭐 다치고 이러면 재활 훈련 하잖아요. 네. 숨 쉬는 것도 그런 훈련이 필요해. 한동안 안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재활 훈련이라는 게 어떤 폐 기능의 재활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네요. 네. 재활 훈련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폐 기능 그리고 호흡을 하는 거를 훈련하는 그런 식의 이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 단계가 뭐 빠르면 며칠 뭐 아니면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관도 뽑을 수 있는, 관을 뽑게 되면은 그야말로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에크모를 떼고 인공호흡기를 떼고 그 다음에 관도 뽑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완연한 회복세로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일반 병실로 또 옮기는 거고,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 일어나 앉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스로 식사를 또 이제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아직 사실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던 분은, 아무리 평소에 건강하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폐이식 지난주에 폐이식 얘기할 때 비하면 뭐 장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상태가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35번 환자가 스스로 뭐 글을 올렸다, 인터넷에. 고맙다.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발견을 처음 하고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던 게, 인터넷에 대한의사협회가 이 35번 환자를 좀 쾌유를 빌어보자라는 의미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응원글을 달도록, 응원 댓글 형식으로 달도록 했어요. 근데 네네. 거기에 그 35번, 스스로를 35번 환자라고 이렇게 밝힌 한 분이 글을 올렸죠. 뭐 회복되고 있다. 에크모와 인공호흡기 떼고 무사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다 익명으로 올라가는 사이트여서 이게 본인이 진짜 올린 건지,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능한지 뭐 이런 거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의협 쪽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로가 뭐예요? 본인이 올린 걸로? 네, 본인이 올린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확실한 게 아니어서 일단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뭐 모바일로도 요즘은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니까 손가락으로 눌러서 입력을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정신이 있을까 벌써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지인이 대신 지인한테 건가? 올려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냥 일반 네티즌이 약간 장난스럽게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아요? 네. 또 우리만 둘만 부정적으로 보나 봐요. 그러게요. 그랬을까요? 네.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자, 긍정적 세계관을 가진 김병과 함께 희구라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재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아야죠.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다음 소식 또 양 기자가 전해주시죠.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됐죠, 그 법안 발의 자체는.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요. 예, 이게 이정현 의원법이 발표한 게 이제 5월 달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입법조사처가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 양성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이제 이슈 페이퍼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현행 체제로는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제 확보하는 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지역 의료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장학금 같은 걸 마련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할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제 지역정원제도하고 자치의과대학을 예로 들어서 소개를 좀 했는데요. 지역정원제도는 이제 지역정원제도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에 이제 6년 동안 의과대학 재학기간 동안 학비, 생활비 등을 이제 지원을 받고요. 의사 면허 취득 후에 이 지원받은 기간의 1.5배인 9년 동안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이제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 지자체의 특정 공공병원에 근무하면 이제 지원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의료인 중에서 대학 소재지에 정착하는 비율이 약 84.7%에 달한다고 입법조사처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입법조사처에서는 이정은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자치의과대학 그건 뭐예요? 자치의과대학도 이제 이 지역정원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이제 독자적으로 전형을 실시를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입학금, 수업료 같은 걸 이제 장학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출신 지자체로 돌아가서 지자체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시에 따라서 병원이나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이제 9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 의무 복무를 마치면 재학 기간 동안에 이제 받았던 지원금 같은 것들은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제 면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치의과대학 출신 중에서 이제 인구 과소 지역과 같은 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개업한 의사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약 39%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입법조사처가 이제 소개한 두 제도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하고 이제 상당 부분 비슷한 거고요.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을 하고 거기 학생들에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하고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이제 복무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면은 그동안 지원됐던 것들은 이제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정부가 의사를 키워서 그 의사가 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의사가 이게 과연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이게 과연이라니. 아니, 전 진짜 부정적인가 봐요.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일본도 자치의과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그 의료 취약지나 이런 데서 근무한 의사는 39%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그와 비슷한 게 국립보건의료대학인데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정적인 송수연. 자, 긍정적인 김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하고 조금 우리 다르지 않을까요? 일본은 좀 우리나라보다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의료 사각지대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사설병원들, 사립대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립 말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대학 말고 또 의사들하고의 경쟁이라는 시장 질서 자체가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네요. 자, 하여튼 일본의 제도 중에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자치의과대학. 요거는 이제 별도의 대학을 만드는 거니까 이정현 의원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 앞에 있었던 지역 정원 제도라는 거는 그냥 일반 현재 존재하는 의과대학의 학생 중에 일부를 요 티오로 그렇죠. 뽑아서 장학금을 준 다음에 그 지역으로
보내서 일하게 한다. 뭐 요런 거니까 요건 또 조금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9년 동안 일하면 그러니까 6년 동안 돈을 주고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9년간 일하면 그거를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6년 동안 받은 돈을 다 갚아버리면 9년이고 뭐 9일이고 근무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장가를 잘 가야겠네. 생각해 봅시다. 물론 6년 동안 등록금에다가 뭐 생활비 일부까지 지원을 하면 액수가 상당히 이제 큰 거는 맞는데 뭐 원래 자기가 등록금 내고 다니고 싶은 사람인데 의과대학에 그런 TO를 못 들어가서 요 TO로 만약에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등록금 내는 셈 치고 그냥 6년 동안 매 학기 등록금 생활비를 이렇게 모아 그냥 원래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돈을 다 모으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등록금 낸 다음에 저축을 쭉 한 다음에 6년 후에 다 갚아버리면 끝이잖아요.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페널티가 그렇게 돈을 다시 갚는 게 페널티잖아요. 뭐 갚더라도 그대로가 아닌 뭐 이자? 네, 이자를 좀 붙여서 조금 그러니까 세게 갚는 6년 내내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이자가 붙잖아요. 6년 내내 펀드에 투자를 하든지. 1.5배로 받는다든가 2배로 받는다든가. 자, 또 부정적인 또 얘기를. 아니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뭐 예전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9년 이거 짧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이정현 의원 같은 분이 뭐 의료 취약지 특히 뭐 전라남도 지역에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평생 예, 전라남도에서만 유효한 면허를 주는 의과대학을 만든다거나 평생이 너무 가혹하면 그냥 한 20년이나 뭐 이렇게 좀 길게 잡아야지. 9년은요. 보세요. 인턴 레지던트 5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년이에요. 그럼 8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의 그 대학병원에 가서 펠로우 1년만 하면 9년이거든요. 그럼 그 마친 다음에 그냥 서울로 오면 돼요. 9년이라는 이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죠. 이정현 의원은 10년. 10년이면 펠로우를 2년 하면 되죠. 네. 저도 약간 부정인가 봐요. 부정적인. 네.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듣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네. 부도 대물림되고 지식도 대물림되는데 솔직히 의과대학 가는 이 1%의 학생들 보면 대부분 집도 웬만큼 잘 사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그 집안도 재력도 괜찮은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게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같이 어머니들 치맛바람 센데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너 서울로 가라. 엄마가 대신 돈 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제 말이. 예. 저도 그 생각을 이걸 보면서 발휘된 날 그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정도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제 그때 얘기 언제 했잖아요. 나 진짜로 예, 저기 군 지역에서만 6대 뭐 광역시 이런 데서는 안 되고 군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만 의사 면허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가령 강원도에다가 의과대학을 만들고 거기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학교를 좀 특수한 의과대학을 만든다. 분명히 지원자들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방식은 안 해요? 너무 과격해요, 그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서? 처음부터 알고 그런 학교를 만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좀 제도를 좀 견고하게 짜야겠네요. 이렇게 이용 만약에 할 거면. 네. 네. 왜 그 예전에 그 군 법무관도 있지만요. 장기로 하는 10년 하는 네. 그 군 위탁 장학생. 예, 아니요. 저 군 법무관 사시하고 군 법무관 제도가 있는데 그건 10년을 네. 해야지 이제 변호사 면허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박쌤 말대로 그 뭐 10년이나 15년을 그 지역에서 공공 의료를 해야지 이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면허증을 준다라고 아예 그렇게 해야지 뭐 토해내면은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졸업 후
졸업 후 9년간이 아니라 뭐 가령 전문의 취득 후라든지 아니면 뭐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 그러니까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뭐 그래도 조금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겠는데 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정현 의원 법안만 가지고는 그 법안 발의의 취지에서 밝힌 그 목적이 달성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뭐 그 법안을 이제 세련되게 이제 손질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겠죠. 그래요. 네. 박쌤이 비판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양현구 기자는 다른 취재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녹음에 참여하고 오늘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송수연 기자가 소식 하나 짧은 걸로 전해주시죠. 이 한 대학병원 인턴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서 유포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 네, 참. 이게 뭐 오래된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16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에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 그리고 이 알몸 동영상을 찍은 범인이 바로 한 대학병원 인턴이었습니다. 27살이고요. 류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만난 26살 김모 씨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스마트폰으로 나체를 촬영하고요. 이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 5명에게 전송까지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법정에 이게 류 씨가 법정에 섰고요.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류 씨가 그 피해 여성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등 재질이 아주 불량하다. 하지만 그 의사라는 꿈을 이 사건을 계기로 포기하게 된 점과 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런 걸 참작해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고요. 그 류 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경과와 죄의 경중, 뭐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27살이라고 나왔잖아요. 뭘 연령을 공개하네요. 그러게요. 기사에는 나왔는데. 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뉴스인데요. 요즘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소개팅 했는데 그날 당일날 처음 만났는데 술 많이 먹고 모텔에 가고 이런 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다들 긴장하고 경계하고 탐색하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뭐 요즘 소개팅이 선자리는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좀 몇 번 만난 다음에 보통 가지 않나요? 가더라도 되게 소개팅 하자마자 첫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혹시 약 탔을까? 아니 그런 거보다도 요즘 이게 이렇게 소개팅한 첫날 같이 술 먹고 모텔에 가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나름 이제 저도 9세대라서 궁금하다라는 뜻이었고요. 20세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요. 송 기자도 뭐 30대라서 모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촬영했다까지도 좀 뭐 그런데 이걸 친구한테 보낸 행위는 왜 그랬을까요? 글쎄 무슨 인증샷이니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한 거 진짜 무슨 그게 생각으로 이게 그랬는지 어떤 모르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20대고 좀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사식이나 됐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촬영하는 거 자체도 진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네. 잠든 사이에 몰래 도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정말로 징역을 살게 됐는데 2월 16일인데 인턴이었다. 그러면 날짜상으로 보면은 인턴은 뭐 마치기 직전이니까 2월 말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현재는 원래는 뭐 레지던트 1년 차가 되거나 뭐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요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아마 현재는 뭐 의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저촉돼서 10년 동안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성폭행을 했는지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냥 도찰했다는 것만 갖고 1년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는지 그게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내용상으로. 아까 그 네. 죄의 경중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거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이 있었고 죄목이 뭔지까지는 다 밝혀지지가 않았다라는 뜻이군요. 자, 이게 뭐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이게 않습니다만은 뭐 아청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예, 10년. 그죠? 네. 취업 제한 10년. 네. 취업 제한 10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폭행이 아니고 단순히 촬영해서 전송한 것만으로도 그것도 1년이 가능할 나올 거예요.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세한 재판 그 판결문을 좀 보면 네. 이 류 씨가 성관계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려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여성을 그렇게 활용했다라고 이제 과거에도 그런 일이 뭐 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판결문에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는 네, 걸 뭐 보면.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요 뉴스와 관련해가지고 또 약간 또 파장이 엉뚱한 그쵸. 쪽에서 하나 있었죠. 우리 저 의학 전문 기자로 유명하신 홍해걸 박사가 또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요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글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이 사진 찍어 돌린 남자가 90% 잘못한 건데 처음 만난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도 10% 잘못이 있어 보인다. 예, 요런 식의 또 표현을 해가지고 수많은 악성 댓글에 또 비판의 대상이 됐죠. 네. 지금 10% 잘못. 네. 네, 10% 잘못. 네.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9월 1일. 그래서 9월 2일. 네, 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홍해걸 박사가 사과하는 글을 네. 또 다시 남기고 뭐 글 삭제하고 뭐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을 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참 나름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재밌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홍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댓글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그런 생각을 페이스북 같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아무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예. 이 정도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글을 쓰는 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게요. 왜 홍 박사님이 그렇게 네. 잠깐 그러게요. 균형 감각을 좀 잃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홍 박사님이 페이스북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페이지에. 네. 들어가 봤더니 친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예. 저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딱 이게 패친이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음. 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민사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그 피해 여성이 네. 이 인턴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네네. 법원에서 판결로 네. 그 피해자 측에서도 과실이 좀 있다. 네. 왜 우리 쌍방 과실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몇 대 몇이다. 뭐 네. 이제 이럴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판결로 나오는 거하고 네.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예, 기사로 또는 자기 이 언론 매체하고 유사한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아마 근데 판결로 나오면 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뉘앙스 10%의 잘못이 여성에게도 있다라는 건 좀 그렇던데요.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적절한 발언인 건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 세태는 다 이런 거냐, 흔한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고 하여튼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일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만나서 젊은 남녀가 같이 뭐 밤을 같이 지냈다. 이게 과연 잘못된 거냐?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거기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합의하에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은 거 잘한 거냐? 이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죠. 무조건 잘못한 거고, 네, 이건 100%고. 퍼뜨린 건 더 잘못한 네,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사진이 찍히는 것에도 조금 그 피해 여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누구라도 동의 받지 않고 아니 뭐 홍 박사가 없으니까. 사진에 찍힌 네. 거가 잘못했다라고 하진 않았죠. 하여튼 그렇게 술에 취해서 첫날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모텔에 간 거는 같이 간 거는 뭐 좀 그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면은 좀 네네.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도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이나 뭐든지 다 걸릴 그렇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전파 가능성도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요. 자, SNS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래 여과 언제 없이 어디서나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뭐 홍 박사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가끔 이 페이스북 보면은 어떤 특정인들, 특히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런 글을 보면은 동감이라기보다는 좀 그 사람의 쓴 사람의 수준, 맞아요. 좀 약간 경박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개된 장소에다 글을 쓸 때는 자기 인격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너무 여과 없이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남 탓할 게 네. 아니라 페이스북보다 더한 이렇게 목소리까지 나오는 네, 방송을 1시간씩 매주 하고 있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죠. 네.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참 많네요. 이번에는 한 대학병원 교수를 구하자며 동료 의사들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내명현 대신 네. 짧은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먼저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를 구하자고 온라인에서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한정호 교수는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좀 의문을 제기해서 그 과정에서 개발자인 당국대 최원철 특임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판결이 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청주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이 한정호 교수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청주시 의사회는 양심적 지식인이자 정의로운 이웃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 운동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동료 의사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3일 현재 기준에 1,500명이 넘게 동참을 했고요. 근데 뭐 한정호 교수가 현재 그 국립대병원 소속이잖아요. 그럼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동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이 한정호 교수는 올해 그 넥시아 건 외에도 올해 초에 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엄청 그 공방전을 많이 벌였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뭐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왜 문제가 있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 일부 내용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그 대한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150명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네.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사, 3명, 5명, 요런 거에 이제 꼽히는. 그 3명 중에 박사님도 들어가요? 명단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는 소문도 뭐 일부 있긴 하던데요. 네. 네. 전 한 교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그렇죠. 자, 한정호 교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97년도에 충북의대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대외협력실장 보직도 맡고 계시고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2번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고소고발을 막 잔뜩 당하고 있지만, 이제 한의사, 불법 사이비 의료 이런 거 퇴치하는데 열심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2013년에 받은 적이 있고요. 2014년에 또 받았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장관 표창을 2년 연속 받는 거는. 2014년도에는 한 국제선 여객기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환자를 소생시키는 바람에 또 장관 표창을 받고 또 자랑스러운 충청북도인 뭐 이런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정호 교수는 또 본인이 암 투병을 한 경험도 있어서 더 또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2005년이든가에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으셨던 일이 있고 그 얘기를 뭐 본인이 늘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예, 저희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 교수의 이야기를 아무래도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청주에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장거리 전화 연결을 했죠? 네. 지금 나와 계신가요? 한정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자, 넥시아 개발자인 그 단국대 최원철 특임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부분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명예훼손과 모욕군인데요. 그 넥시아라고 부르지 말라고 또 최현철 교수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정환이라고 또 부르라고 하시는데 옛날 고대에 나온 온나무로 만든 어혈을 푸는 약이 있어요. 이정환이요? 이성환. 이성환? 예. 뭐 사람 이름 같은데요, 그거는? 근데 저는 참 넥시아에 대해서 몇 년째 꽤 오랫동안 봐왔지만 항상 책마다 뭐 계속 얘기가 다른 게 어디서는 이성환, 어디서는 분명히 넥시아라고 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건칠과 칠피로 만들었다. 또 어디서는 다른 한약재를 섞었다. 또 어디서는 특허로 받은 새로운 방법으로 추출했다. 특허 방법도 또 종류가 바뀌고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만드는 방법이 바뀌고 재료가 바뀌면 맨날 바뀌는 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떤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세포 실험이나 그러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약의 성분이나 농도에 따라 항상 약효는 바뀌는데 그 몇 가지 실험한 거를 가지고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한테 한 실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암의 완치율이 뭐 90%에 육박하는 말기 암 환자, 그것도 모든 항암 치료 수술에서 실패한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홍보가 됐고, 뭐 심지어는 소변 한 방울로 에서 파동을 재서 우리 몸의 곳곳에 숨어 있는 암을 뭐 1, 2mm, 2mm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90% 이상 확률로. 그러한 언론 보도나 홍보를 보면서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사실 저도 잘못이 있죠. 너무 과격한 표현이나, 저도 뭐 방금 전에 얘기 나오셨고 저에 대해 아시면 알겠지만 제가 2005년, 6년도에 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계속 여러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절박한 환자 입장이랑 의사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냥 여유 있게 뭐 그거 해보셔도 효과가 있을지 없이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죽게 생겼기 때문에 돈이 몇백이 들든 몇천이 들든 일말의 희망이 돼서 잡고 싶은 생각에, 더군다나 말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와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제가 제일 중점을 잡고 싶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제도의 미비다. 약점이거든요, 국가 제도에. 면허제도, 국가제도에. 네. 이렇게 해서 통용이 되고 이런 약이 처방이나 판매가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나 저희 청년의사에서 기사로 쓰거나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떠드는 내용이나 사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한데, 저는 고소를 안 당했는데 한 교수님이 당한 거는 표현을 너무 세게 하셔서 그런 거죠. 예.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게 했냐고 여쭤보면서 여기서 지금 또 뭐 얘기하시면 재판을 받고 또 계시니까 명예훼손이 추가되니까 그거는 이제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에서 명예훼손 내용이 뭐예요?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라거나, 뭐 논문에서 그 레터 투 디 에디터죠. 그러니까 한국 그 독자, 그러니까 증례 보고, 짧은 증례 보고
네. 논문에 원래 형식을 다 갖춘 것이 아닌 짧은 증례보고거든요. 네. 그래서 증례보고는 원래 임팩트 팩터 점수에도 포함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증례보고를 가지고 여러 언론에서는 마치 렉시아가 항암제로서 국제적 검증을 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했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또 중앙 일관자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은 또 그 결을 믿죠.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저는. 근데 무작위 대조공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 그런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나 봐요. 예, 그런 부분도 명예훼손에도 있고 모욕에도 있고. 특히 모욕한 부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김변희 원래 명예훼손하고 모욕 전문가예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소송 중이고. 그러시겠군요. 또 얘기하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자제하는. 마치 또 제가 여론을 얘기하는 여론 재판처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 재판도 요새 여론 재판이 그렇게 크게 판사님들이 좌지우지 되는 거는 아닐 텐데요. 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신 다음에도 넥시아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워리어, 전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전사가 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5년도에 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예. 아시지만 그 시스프라틴 케모라서 되게 세거든요. 머리 다 빠지고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몇 달 동안 정말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진짜 걷기도 힘들고. 또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진짜 병실에 환자들이 늘 암 환자인 걸 딱 알고요. 팜플렛이 시커멓게 나오면 이만큼 쌓여요. 제가 의사일 땐 몰랐어요. 어떻게 암 환자인 걸 알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무슨 보조식품이다, 이런 게 침대에 쌓여 있는지 정말 제 눈에는 의사일 땐 안 보였던 병원에 그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과 그런 분들이 커넥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나도 제발하면 말긴데 죽는데 어떡하지, 막 별의별 고민이 들고. 본인도 내과 전문인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환자들 정말 불행하구나.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만 있어도 사용하기 쉬운데 하물며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합법적인 그러한 치료법이나 약들이 검증을 받지 않고 판매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의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고발하기 시작한 거는 그래서 회복되고 2006년 그때 지나면서 그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건요. 외려 의사들이었거든요. 증풍 예방 주사 하는 의사들. 헤파린이 우리가 혈전 녹이는 약이지 예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마치 세포 실험이 온나무 추출액이 세포 실험에서 암을 억제하니까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이 왠지 사람들한테 먹히듯이 실제로 중풍을 치료하는 헤파린을 평소에 조금씩 주면 중풍이 안 생길 거다라는 주장도 일반인 보기에 의견 맞거든요. 네, 그렇다게 들리죠. 그걸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취하는 의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하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무료 혈액 투석부터 시작해서 투석을 해가지고 항노화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사입이 내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 유사 의료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격하고 고소 고발도 하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이런 활동을 쭉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하셨고 그 과정에서 넥시아도 건드렸는데 지금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거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최원철 그 특임부총장 말고 딴 한의사들 이건 뭔 소리예요? 운전 중이신가요 지금? 아니, 옆에 타고 있습니다. 옆에 타고 있어요. 네. 그 대한 한의사협회하고 한의사 150명인가로부터 집단으로 얼마 전에 조사 받았는데요.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거 또 있죠. 그거는 어떤 사건이에요?
또는 그 규제 기요틴에 대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한테 허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소기업 측에서 국정과제를 올린 거를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공론화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뭐 나가고 싶다고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 측에서 그 라디오 인터뷰 중에 라디오 토론에 나갈 수 있겠냐고 그 의뢰가 들어와가지고요. 다 나갈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 몇 개를 나갔거든요.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또 다 고발을 당한 거고요. 제목은 다 내용 똑같네요. 자체는 예, 내용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제가 변호사나 뭐 다른 분들 물어봤지만 이게 예를 들어 제가 글을 써서 어디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나온 것도 아니라 심지어는 쌍방 토론회였고 어떤 건 같이 토론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하나 또 나머지들도 다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5분 얘기하고 그쪽이 5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서로 어떤 질문지를 가지고 주고받는 그 내용에 제가 지금 최원철 부총장님한테 고발당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욕을 한 건 없어요. 저는 비유적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었고 이번에 지금 그 한의사들한테 150명 고발당한 것도 고소당한 것도 사실 그런 뭐 저의 그 머리에 눈 고발 사유가 그 부분이에요. 혹시 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옛날도 아니죠. 10여 년 전에 그 한의사협회에서 CT를 찍게 해달라. 비만 환자 CT를 찍었는데 그 비만 환자 CT 찍고 나서 그 당시 한의사협회장이 CT에서 기계가 보인다. 기계 흐름이. 그래서 우리 의사들과는 한의사는 CT를 똑같은 기계를 써도 틀리다 전혀. 한의학적 원리 때문에 CT를 찍는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빗댄 거예요. 우리 의사는, 저 같은 의사들은 그런 CT에서 기가 흐르는 거를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일반인의 능력이 아닌 초능력이거든요. 슈퍼내추럴 능력이에요. 네. 손목을 보거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맞추고 병을 맞추고 그 기를 진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를 느껴서 음양오행에 따라서 기를 느끼고 뭐 침을 놓는 것도 단지 진통 효과가 아니라 저도 침을 옛날에 배워봤거든요. 실제로 저도 있고 그러면 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높으면 목의 양기를 낮추고 뭐 이런 기를 조절하는 건데 저는 아무리 배워도 그런 초능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예. 그래서 그런 의사들은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 과학의 힘을 얻어서 빌어서 CT나 초음파나 이런 기계를 영상을 통해서 봐야지만 내부의 병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굳이 한의사협회에서도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그런 기계를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 상승시키니까 현대 의사들은 왜 그런 기계를 쓰느냐. 진맥 찍고 이렇게 하면 다 진단하는데 그 옛날부터 주장하셨듯이 그냥 초능력적 능력으로 진료를 계속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초음파 CT, MRI를 하려고 하시냐. 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아니 고소고발 건인데 듣다 보니까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자라고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군요. 네, 초능력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초능력이 없다 나는. 네. 저 최원철 부총장 건은 9월 말에 재판이 있다고요? 그것도 이게 피의 사실이어서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재판이 거의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명 고발 사건은 현재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판 진행 중인가요? 그것도? 고소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뭐 조사는 받았고요. 조사 중이에요, 그거는. 검찰 명예훼손으로 받으셨어요? 모욕으로 받으셨어요? 초능력자 이렇게 하면 제가 아시죠? 둘 다래요. 둘 다로. 예, 둘 다 업무방해까지. 업무방해. 그러니까 초능력자라고 한 건 평가잖아요. 네. 그건 모욕이죠. 네. 근데 초능력자라고 한 게 모욕에 해당되나? 초능력자라고 안 하고요. 저는 초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현대의사들은 초능력이 없는데 한정호는 초능력이 없다는 명예훼손이 이제 팩트인데, 그지? 아니죠. 그거는 한의사분들은 초능력이 자기가 자기 명예훼손을 한 건 죄가 안 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좀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지금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만약에 금고 이상 나오게 되면은 뭐 병원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자격 상실 사유죠. 해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해임이죠. 공무원 자격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명예훼손으로 글쎄요.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형이 세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뭐 네. 제가 표현상에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하고 잘못하면 잘못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대신에 또 그건 국민의 환자의 권리거든요. 제 의사로서 제가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암 환자로서 정말 그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네.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제가 사실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부분이 잘못이긴 한데 이건 사실 의사협회나 아니면 환자단체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항상 아이러니예요. 이런 거는 저보다는 외려 더 직접적 이해관계 훨씬 많은 환자단체 연합회나 이런 그렇죠. 되게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자꾸 하는 거는 이유가 진짜 벌을 주려는 것보다도 괴롭혀서 다시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통 흔히들 하잖아요. 그렇겠고 원래 저도 그래.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알았는데 선진국에서는 네. 명예훼손과 모욕이 형법에서 없어졌더라고요 대부분. 아니 뭐 어쨌든 국민의 그래서 막는 거죠. 이렇게 저 괴롭힘을 당하면 그냥 피곤하고 귀찮아서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침묵하고 더 이상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조용히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겠다, 아이, 더럽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혹시? 정말 안 들 일은 없죠. 안 들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너무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더 제가 과학적으로 더 근거를 가지고 더, 어떻게 더 보면 세련된 페이퍼, 방법으로 계속 싸우겠다. 논문을 정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 예. 책을 갖고 논문을 써서 이거는 진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어떤 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참 요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외려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요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의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너무 부끄럽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그 페이지, 떠는 거를 연락을 받고, 네.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오래 사신 동료 의사 선후배님들도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보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저 때문에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라 죄송하기도 해서 부끄러워서 이거 좀 어떻게 그냥 폐쇄해서 정부라면 의사들만 보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이게 의사만이 아니라 같은 의료인인 간호사나 또 한의사들 내에서 또 의사들 내에서도 또 잘못된 길을 걷는 의사들도 있으니까 공정을 울리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저한테 좀 참아달라 이런 거는 좀 최소한 의료인들과 의대 학생들한테는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요. 네. 그 뜻을 따르기로 했고 일단 재판 준결되는 상황이라 자숙하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서명 말고 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거나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죠? 후원 계좌를 막 열어달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의사회로 왔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의사회도 오픈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괜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또 제가 후원금을 받겠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을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성금을 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건 결국 환자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료 제도의 문제,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으로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기금에 모으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결국에 환자를 위한 게 국민을 위한 거고요. 그게 또 결국에 멀리 보면 의사들이 의사 자신을 위하는 것보단 어떤 국민 환자를 위할 때 그게 정말 의사를 위하는 거고 의료 제도가 좀 제대로 안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실 텐데, 네, 계속 기운 내시고요. 저희 재판 결과 잘 지켜보고, 또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하고, 힘 닿는 대로 또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1일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9월 4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